이 이야기를 쓰면 옛 동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거야. 들키면 큰일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면 또 찾아올 테니까. 하지만 내가 쓰지 않으면 그 우물의 존재는 영원히 어둠에 묻힐 거야. 그래서 쓰기로 했어. 글 쓰는 솜씨가 서툴러서 꽤 길어졌어. 게다가 괴담은 아니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읽어줬으면 해. 몇 년 전 이야기야. 나는 도쿄에 있는 어떤 조직의 젊은 간부 밑에서 일했어. NC라는 사람이야. 요즘은 그런 조직도 일상적인 위험한 일은 외부에 맡기는 추세야. 그것도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고용하는 거야. 경찰이 개입하면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듯 잘라버리는 거지. 대신 돈은 꽤 괜찮았어. 나는 도쿄 시내에서 비교적 부유한 일본인이나 외국인들이 노는 거리에서 일했어. 보통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하던 일은 밴으로 꽃집에 가서 꽃을 사오고 대금을 지불하는 거였어. 그 꽃을 내가 캬바레부터 고급 클럽까지 배달하는 거지. 캬바레에 가면 항상 꽃이 놓여 있잖아. 그거야. 그리고 꽃을 배달하면서 돈을 받아왔지. 물론 꽃집에 지불한 금액의 3배에서 5배를 받았어. 3만엔이 10만엔, 5만엔이 25만엔이 되는 식이야. 한 달에 3천만엔 정도는 됐지. 내가 하는 위험한 일은 처음에는 그 정도였어. 그래도 꽤 진지하게 했어. 상대방도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젊은 놈이라고 얕보고 값을 깎으려는 바보도 있더라고. 그때마다 폭력 사태를 일으키면 일이 안 되지. 분명 폭력을 사용하는 놈도 있을 거야. 하지만 경찰이 불려오면 끝이야. 다음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조직에서 눈총을 받게 돼.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럴 때 나는 끈질기게 말을 해. 중요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 1엔도 깎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아. 서론이 길어졌지만 뭐 잘하고 있다고 해서 NC의 부하인 SC, KC 같은 사람들에게 꽤 신뢰를 받게 되었어. 그래서 가끔 꽃 배달에 쓰는 밴으로 한밤중에 불려나가게 되었지. 차에 실린 건 아마 드럼통이나 상자였을 거야. 짐을 실을 때는 내가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기로 되어 있었고 뒤쪽은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의 벤치 뒤를 따라가기만 했지. 짐을 내리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벤치를 따라 돌아와서 돈을 받고 끝났어. 무엇을 운반했는지는 몰랐어. 대신 그 일을 한 번 하면 꽃 배달 한 달치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 어느 날 밤, 난 또 불려갔어. 가보니 평소와 멤버가 달랐어. 보통은 SC나 KC와 젊은 부하들이었는데 그날은 간부인 NC가 있었고 SC, KC, 3사람뿐이었어. 3사람 모두 이상하게 긴장하고 짜증난 것 같았고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 내가 도착해도 야, 엔진 끄고 기다려. 라고 말한 채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 쟤는 이대로 돌려보내. 저 자식은 괜찮아요. 그것보다. 끊어진 대화가 들렸지만 결국 나는 운전하게 되었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뒤쪽 해체가 열리고 뭔가 싫은 게 느껴졌어. 하지만 이번엔 드럼통이나 상자가 아니었지. 놓을 때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 좀 둔탁한 소리가 났어. 더 이상한 건 SC와 KC가 내 차에 동승한 거야. 보통은 나 혼자 벤츠를 따라가기만 하는데 말이야. 게다가 갑자기 수도고속도로에 들어갔어. 거기엔 카메라도 있고 출입구에는 N시스템도 있단 말이지. 이런 일을 할 때는 일반 도로로 다니면서 N시스템을 피해 다녔거든. 수도고속도로의 순환선은 황궁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고 해서 몇 군데는 지하로 들어가.
부끄럽지만 나는 운전에는 자신 있지만 길 외우는 건 서툴러. 아마 순환선을 2바퀴 정도 돈 것 같아. 차가 끊긴 곳에서 갑자기 NC가 탄 벤츠가 터널 안에서 비상등을 켰어. 그때까지 SC도 KC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SC가 야,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서 멈춰. 라고 말했어. 난 그대로 멈췄지. 그곳은 합류 지점이었어. 그리고 저쪽에 후진으로 차를 넣어. 라고 해서 그대로 하고 라이트를 껐어. 양쪽이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달리는 차에서는 뒤돌아봐도 잘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아. 뭐 찾았다고 해도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말이야. NC가 탄 벤츠는 그대로 달려갔어. SC와 KC는 둘이서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나에게도 내리라고 했어. 나는 이때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지금까지는 차에서 내린 적이 없었으니까. SC와 KC가 둘이서 들고 있는 비닐봉지. 영화에서 자주 보는 시체봉투라는 검은 것. 이제 내용물은 절대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 엄청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니 허리가 아파졌어. 왜 조직 사람이 아니라 나인 거지? 라고 그때는 생각했지만 그 이유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 하여튼 SC가 야, 내 주머니에 열쇠가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저 철망문을 열어. 라고 했지. 문을 열고 5, 6미터 가니 또 문이 나왔어. 문이라기보다는 철창 같은 느낌이었지. 열기 위한 손잡이도 없고 열쇠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SC가 다른 주머니를 가리켰지. 거기에는 크고 작은 열쇠가 하나씩 들어있었어. 콘크리트 벽에 스테인리스 작은 뚜껑이 붙어 있었고 그걸 작은 열쇠로 열었어. 안에는 또 다른 열쇠 구멍이 있었지. 그것마저 열었더니 딸깍 소리가 나면서 창살이 조금 움직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창살이 열렸어. 열쇠를 부수고 침입하는 건 불가능한 구조인 것 같았지. 그리고 그 안쪽은 완전히 껌껌했어. 손전등을 켜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곧 철문에 부딪혔지. 무단 출입 금지 방위시설청이라고 쓰여 있었어. 이건 이상했어. 여긴 도로공단 시설이 아니었던 건가? 그리고 이런 곳에 들어와도 괜찮은 건가 싶었어. 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빈틈은 없었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감시 카메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불안해졌어. 철문도 아까 철장과 같은 방식으로 열어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지. SC와 KC는 살짝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꽤 무거워 보이는 걸 들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도와달란 소리는 하지 않았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계단이 있었고 계속 아래로 내려갔어. 꽤 많이 내려갔지. 가끔 둘이 멈춰서서 어깨에 맨 짐을 고쳐매곤 했어. 계단을 내려가니 엄청 넓은 통로가 좌우로 뻗어 있었어. 아마 폭이 10m 정도 되어 있었을 것 같아. 내려온 곳에서 잠시 쉬었어. 통로는 여기저기 전등이 켜져 있어서 매우 어둡긴 했지만 손전등이 없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지. 우리는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왼쪽으로 향해 나아갔어. 가끔 쉬면서 말이야. 얼마나 걸어갔을까? 통로는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었고 좌우 벽에 가끔 철문이 붙어 있었어. 어떤 문 앞에서 SC가 멈추고 말했지. 이거 아닌가? 이거겠지? 거기에는 제국 육군 제13호 갱도라고 쓰여 있었어. 글씨체는 매우 오래되어 보였지. 내 말이 믿겨져? 지금 일본에 있는 건 육상자위대야. 제국 육군이라는 건 엄청 오래전 일이고 이 터널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터널이라는 거지. SC도 KC도 땀범벅에 숨도 거칠어져서 문을 들어가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쉬기로 했어. 둘 다 말이 없길래 나도 조용히 있었지. 잠시 후 SC가 슬슬 가자고 하면서 봉지의 한쪽을 잡았어. 그런데 봉지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어.
S씨는 봉지를 놓쳐버렸고 반동으로 반대쪽 봉지 입구에서 얼굴이 나왔어. 입에 재갈을 물린 약간 뚱뚱한 남자였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사람이 나온 것에 놀라서 나는 굳어버렸어. S씨가 K씨에게 야, 이거 왜 끼워놨어? 약 줘, 약! 봉지에 다시 넣어! 라고 하는 게 들렸어. 그 사이에도 봉지는 날뛰고 있었지. 날뛰었다기보다는 몸이 묶여있는 것 같았고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봉지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 그러자 S씨가 봉지 위에서 배 부근을 밟듯이 걷어찼어. 순간 봉지의 움직임이 멈췄지만 하고 엄청난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날뛰기 시작했어. S씨는 배 부근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걷어찼어. 그래도 봉지는 계속 날뛰었어. 이윽고 K씨도 가세에서 둘이서 마구 차기 시작했어. 뚝 하는 소리가 두세 번 연이어 났어. 아마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봉지의 움직임이 멈췄어. 그때 왜인지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발견했지. 지금까지 무서운 표정으로 날뛰던 남자가 갑자기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 S씨가 야, 봉지에 다시 넣어. 라고 말하자 K씨가 남자의 어깨 부근을 발로 누르면서 봉지를 당겨 남자를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어. 지금도 그 광경은 슬로모션 영상처럼 내 기억에 남아있어. 남자는 봉지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나를 쳐다봤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죽이면 안 되니까. S씨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보았어. 야, 너 이 새끼 얼굴 봤어? 아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신없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때 정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기억나지 않았어. S씨와 K씨는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된 봉지를 들어 올렸지. 이전과 다른 점은 내가 가운데에 끼게 됐다는 거야. 이제 내용물을 알아버렸으니까 운명을 같이 하게 된 셈이지. 그리고 나서 그 13호 갱도라는 곳을 계속 걸어갔어. 지금까지의 넓은 통로와는 달리 폭이 3m도 안 되는 좁은 통로였어. 오른쪽은 항상 벽이었지만 왼쪽에는 가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폭 1m를 조금 넘는 계단으로 몇 계단 내려가니까 문이 있었어.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S씨가 어떤 분 앞에서 야, 멈춰. 라고 말했어. 거기에도 제국 육군 제126호 우물이라고 쓰여 있었어. 그래서 S씨의 말대로 안으로 들어갔지. 안은 꽤 넓은 방이었어. 학교 교실 정도는 되었을 거야. 그 한가운데 확실히 우물이 있었어. 하지만 뚜껑이 닫혀 있었지. 무거워 보이는 철제 뚜껑으로 말이야. 끝에 사슬이 달려 있었고 그것이 천장에 도르래랑 연결되어 있었어. 도르래에서 매달려 있는 또 다른 사슬을 당겨 돌리면 뚜껑에 달린 사슬이 점점 감기면서 뚜껑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었지. 나는 사슬을 당겨 뚜껑을 열었어.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두 사람이 봉지를 들어 올렸어. 그때야 알았어.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던져버리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겠지.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 왜 살아있는 채로 던져 넣을 필요가 있는 거지? 두 사람은 봉지를 우물에 떨어뜨렸어. 퐁당 하고 물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야 했지. 하지만 들려온 건 철벅 하는 소리였어. 이 우물은 말라있던 거야. S씨와 K씨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 S씨가 내가 들고 있는 손전등을 보더니 턱을 치켜들고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우물을 들여다보라는 제스처를 했어. 손전등으로 비춰보았지만 처음에는 희미하게밖에 바닥까지 빛이 닿지 않았지. 렌즈를 조금 돌려 초점을 맞추니 바닥까지 빛이 닿았어. 우물 안에는 봉지의 일부가 비춰지고 있었어. 역시 말라있는 것 같이 물은 거의 없었지. 그러다
갑자기 손이 나타났어. 새하얀 손. 그리고 대머리에 새하얀 정수리. 아까 그 봉지 안에 있던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었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나 더 나타났지. 더욱 혼란스러워져서 그냥 바라보고 있으니 그 머리가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 눈이 없었어. 공허하게 뻥 뚫린 게 아니라 얼굴에는 콧구멍 같은 작은 구멍만 2개 있었을 뿐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우리는 모두 굳어버렸어. 게다가 밑에 있는 건 2명뿐이 아닌 것 같았어. 그들 주변에서도 뭔가 꿈틀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 나는 놀라서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S씨와 K씨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을 거야.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N씨였어. N씨는 우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 S야, 이미 끝났냐? S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대답했어. N씨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물 안을 본 것을 눈치챈 것 같았지. 안을 봤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부정하지 않는 것이 긍정이 되었어. 빨리 뚜껑 닫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NC가 그렇게 말했어. 확실히 그렇게 말했지만 계속 생각이 맴돌았지. 죽은 것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SC가 말했어. SC 자신도 왜 죽이면 안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주차를 해놓은 곳에 갔어. 이번에는 SC와 KC가 NC의 벤츠에 탔지. 그리고 그것이 세 사람을 본 마지막이 되었어. 한참 후 나는 기억해냈지. 그때 봉지 안에 들어있던 남자를 말이야. 그 남자는 최근에 출소한 조직 두목의 셋째 아들이었어. 망난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사소한 일로 실수를 저질러 복역했던 모양이었지. 나는 2-3번밖에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난 체하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두목의 아들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시체를 숨겨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고 말이야. 그래도 최대한 들키지 않게 하려고 나를 이용해서 운반한 거겠지만 그 사건이 있고 2주 정도 지나서 NC가 사라졌어. 야, 너도 어디 가서 숨어. 라고 SC에게서 전화가 왔지. 들통이 난 거야. 두목의 아들을 죽인 것을 말이야. 조직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은 나는 다행이었어. 그대로 도망칠 수 있었지. SC나 KC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 후 몇 년간 나는 사람 많은 곳을 전전하고 있어. 이 글은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썼어. 곧 인터넷 카페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야. 조직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어디서 썼는지 금방 알아낼 테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도시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누군가 그 우물을 찾아내줬으면 좋겠어. 왜 그 우물에 폭력당 같은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 밝혀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나를 쫓는 사람들이 모두 잡혀갈지도 모른단 말이야. 나는 이제 곧 도망칠 거야. 앞으로도 계속 도망칠 생각이야.